방금 소개받은 강승진입니다. 오늘 또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에너지 기후 변화 관련 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 3년 전에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증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 그리고 작년에 금년 들어서 이제 그린 뉴딜, 그리고 최근에 온실가스 넷제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급격히 변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가 어떤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보다 실천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차제에 에너지 분야에서 또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집단 에너지 분야에서도 이런 현재 최근의 흐름에 기여할 수 방안이 무엇인가, 그런 같이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게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아까 모두의 황창화 사장님의 개회사, 그리고 조영성 원장님의 기조연설에서 어떤 중요한 키워드는 많이 제시됐다고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이 전문가를 모셨는데, 아까 소개해드렸으니까 소개는 생략하고요. 오늘의 주요 주제는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앞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집단 에너지의 역할에 대해서 약 10분간 토론을 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린 뉴딜의 추진 현황과 집단 에너지 대응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린 뉴딜이 앞서서 포스트 코로나가 지금 현재 굉장히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아까 여러분들의 의견도 있었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경제의 충격, 그리고 그로 인한 에너지 소비의 변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코로나 19로 인한 여파가 에너지 업계에 미친 영향은 어떤 것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정배 교수님에 대해서 좀. 네, 건국대학교 박정배입니다. 이게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자장님하고 제가 10분 이렇게 디스커션 해야 되는데 너무 긴 것 같고, 중간중간에 좀 다른 주제가 있으면 그쪽으로 이렇게 논의를 했으면 싶습니다. 우선 코로나19가 우리 에너지 업계에도 이제 상당한 영향을 이렇게 미쳤지만, 사실은 저희 생활이나 인식에 엄청난 영향을 이런 게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로부터 청정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혹은 그쪽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제 인식을 했던 것처럼, 코로나19도 우리 에너지 산업 혹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이제 이렇게 환경 쪽으로 많이 가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거기와 더불어 가지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제일 처음 이렇게 이제 임팩트가 오는 부분이 경제 부분이죠. 그래서 글로벌 리세션이 이렇게 이제 오는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이렇게 미쳤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 또한 올해 GDP가 각 기간별로 이렇게 이제 차등이 있기는 하지만 마이너스 1.9% 정도 이렇게 좀 감소를 할 거다라고 까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에너지는 더욱더 그 부분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IEA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글로벌 에너지 수요에 대한 감소 부분이 6% 혹은 그 어바브 이렇게 그 이상으로 이렇게 이제 되고 있고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현재 리세션이 이렇게 코로나19가 나타나기 전으로 이렇게 수요를 회복하는데 2023년에서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기는 한데 2025년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친숙한 전력 부분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수요 정점을 이렇게 치고 19년
20년 지속적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현재 상반기 전력 수요 보면은 뭐 2% 혹은 3%요 사이에서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고, 이게 우리가 이제 8차 전력 수거 기본 계획에서 예측한 수요보다는 한 6% 이렇게 더 낮은 수요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임팩트를 수요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주고 있다라고 보고요. 공급 부분은 조금 전에 뭐 사장님하고 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신재생으로 스위프트가 더욱더 빨라지는 그런 영향을 코로나19가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우리 연자 집단 에너지하고 발전 업계를 보면 유가가 얼마 전에 뭐 두바이가 한 35불까지 이렇게 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LNG 가격이 최근에 뭐 스팟이 MMBTU당 한 2.5불 이렇게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뭐 S&P가 뭐 급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S&P 개통 한계 가격을 보면 한 50원, 위원장님 한 50원 정도 요까지 이렇게 이제 떨어진 상황이고요. 이는 이제 공급 사업자인 발전 사업자와 집단 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상당히 큰 임팩트, 매출 감소로 이렇게 이제 가져오는 부분으로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19가 수요와 공급 둘 다 상당히 이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공급 측은 신재생 쪽으로 좀 상당히 가속화되는 형태고, 수요는 상당히 이렇게 위축되는 이걸 리커버하는데 뭐 2, 3년이 걸릴지 4, 5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세계적인 현황과 지금 최근 국내 영향까지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부연 설명드리면 그 국제에너지기구 IEA에서 전망한 거는 그 작년에 전망이 있었고 상반기에 전망이 있었고 최근에 전망이 있는데, 그 세계 경제는 장기 L자형 회복, 그러니까 V자형 회복이 아니고 그 회복이 상당히 아까 박정규 교수님 얘기했다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이게 그 주고요. 이로 인해서 경제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비도 지금 이미 줄었지만은 회복에 상당히 더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지금 한간에 몇 년 전에 나왔던 그 오일 피크가 이미 지난 거 아니냐. 일부 학자들은 2018년에 2019년에 오일 피크가 지나서 석유 수요는 지금이 정점이고 앞으로는 석유 수요는 계속 줄어들 것이다. 그런 얘기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 L자형 회복을 해서 2023년 또는 2025년에 경제 또는 에너지 소비 구조가 회복을 하다 하더라도 과거의 구조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칭형으로 가지 않고 어떤 다른 모습으로 갈 것이다. 그런 게 여러분들은 오늘 얘기 들어보면 다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아직도 지금 현재 그 유럽이나 미국의 또 제2차 유행이 그 코로나 유행 또 제2차 유행 또는 뭐 본격적인 유행이라고 하는데, 유행에 따라서 락다운이 다시 시작되면서 또 경제 그 침체에 대한 불확실성은 또 어느 때도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또 속단하기는 좀 아직 이른 감이 있고요. 앞으로도 불확실성이 커서 이런 추이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예,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코로나로 따라서 이제 경제가 이제 서로 언택트라고 하는 시대가 돼 있는데요. 언택트가 되면서 이제 또 온라인 또 디지털화 이래 사회로 점점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에너지 산업에 과연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 여기 계신 전문가들 모시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조형희 교수님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연세대학교 조형희입니다. 아마 우리 사장님, 원장님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그 코로나가 뭐 다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전 대학에 있으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가장 안 바뀌는 게 대학이라고 했는데 대학조차도 뭐 아주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온라인 교육, 무크 뭐 이런 것들은 뭐 한참 전부터 나왔지만 실제 우리 대학 교수 연대만 해도 교수 1,000명 중에서 그런 걸 하는 분은 뭐 손가락 꼽을 정도 서너 분 정도만 뭐 무크하고 그랬다가 갑자기 이제 올해부터는 100% 교수님들이 다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이게 바뀌어 버리고, 그래서 지금 보면 아마 모든 사회가 이렇게 됐고,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작년만 같으면 생각도 못했을 건데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도 컨퍼런스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에너지 사업 쪽에서 조금 이제 앞에서는 큰 얘기 하셔서 저는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그 이미 미국의 지휘사 같은 데서는 이미 디지털 트윈 해갖고 이미 한참 전부터 학술대회 가면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뭐 저 떠들고 있나 이런 생각했고, 제가 이제 2015년도에 이제 우리 발전사 전체 이렇게 안전 점검 위원으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뭐 우리 발전사 가보면 다들 잘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민자발전소 한 군데 간 적이 있습니다. 광양목합을 갔었는데, 이제 광양목합이 2015년도 4월까지는 GE M&D 센터, 다시 말하면 모니터하고 그 진단하는 거기서 원격으로 다 하고 있고, 실제 현장 요원은 아주 소수. 뭐 제가 가본 여러 발전소하고 비교하면 같은 용량의 발전소 중에서 뭐 한 인원은 3분의 1, 한 4분의 1밖에 안 되는 사람이 현장 요원이고, 나머지 실제 운전 뭐 그런 점검 그런 모니터하고 그런 건 다 미국에 있는 그 M&D 센터에서 다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어림도 없는, 그 생각도 못하던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발전사들이 운전을 참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난 마공사도 그렇고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안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잘하고 있지만, 이미 이제 그런 면에서는 외국에서는 훨씬 더 이제 앞서가 있던 거죠.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그 코로나 이후는 우리나라 발전사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언컨택트의 가장 키워드는 자동화하고 디지털화하고 또 원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에너지 사업, 집단 에너지도 대부분 이제 생산부터 시작해서 수송 판매까지도 다 이렇게 되고, 이미 뭐 우리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침하는 거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뭐 자동으로 온라인으로 하자, 뭐 그런 등등등 이제 많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모든 사회가 그 온라인화되고 원격화되고 그러면 우리 집단 에너지도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것부터 검침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발전하는 것까지도 우리 디지털화시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걸 가속화시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우리 원장님 기조관이 와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섹터 커플링에서 이제 크게 집단 에너지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저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과연 우리 이제 이거 주관하는 지역난방공사가 계속 열만 팔아서 될 수 있을까? 앞으로 그 탈탄소 되고 그 제로 에너지화 되고 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결국 보면 지금 뭐 그린하우스 같은 거 하면 에너지를 조금 씁니다. 이제 그러면 결국 열 공급을 받지 않으려고 할 거고,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실제 집단 에너지를 하는 이런 업종에서 될 수 있을까 보면, 그 아까 말한 섹터 커플링 비슷하게 우리 이제 지금 현재 대부분 나라마다 건물 에너지 열에너지 소비가 한 40% 정도 차지한다 합니다. 대부분 뭐 좀 많은 나라 유럽 같은 데 50%, 우리나라 좀 적어서 아까 말씀하신 30% 정도 되고, 미국에 한 40% 되고, 이제 그런 데가 만약 단열재를 좋게 하고 유리창도 지금 같은 유리창이 아니고 복사 에너지까지도 막을 수 있는 겨울에 이제 그렇게 막 된다고 하면 그 겨울에 난방이라든가 여름에 냉방을 훨씬 열발 줄일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집단 에너지 하는 기업들도 단지 에너지 공급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 소비를 줄인, 쉽게 얘기하면 단열재를 개발해서 옛날 에코 사업에서 했듯이 우리가 뭐 이렇게 해주고 그 수익을 가져가듯이 아마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까지도 확장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열 소비를 줄일 수 있을까까지도 아마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아마 지금 우리 지역난방공사에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폐기물 자원화하기 위해서 뭐 폐기물을 갖다 가스화 시킨다든가 액화시켜서 거기서 수소를 빼낸다든가 연료를 빼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앞으로 더 그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섹터 커플링이 단지 집단 에너지뿐만 아니고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소재 개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연료 개발까지
다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에너지 사업자 입장에서는 또 이제 코로나 19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제 이경실 부사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예, 지역난방공사 부사장 이경실입니다. 앞에서 그 우리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섹터 커플링을 또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이제 저희가 되겠죠. 컨버전스고 사실은 그 우리 조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에너지 기업 차원에서 보면은 나중에 이렇게 뭐 집단 에너지만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저희는 이제 미래 이제 2050년까지의 그 미래 모습들을 우리가 미리 이제 그려봤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저희는 에너지 공급자다, 에너지 프로바이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이제 바뀌는 거는 저는 이제 관리의 그 정밀화 이런 것들이 IT로 다 구현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뭐 다른 기업들도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화상회의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에너지 사업자로서 제가 이제 저희 회사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생산과 그 수요를 정밀화하는 거, 그거를 이제 IT화 시키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향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면 빅데이터가 될 거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그 사업 영역을 창출하는 거. 이게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기업 차원에서 이제 실제로 하고 있는 게 저희가 그 한남 맵이라고 해서 이미 이제 구현이 끝났는데요. 그게 지하 그 공간 정보 시스템을 저희가 아주 정밀하게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갖추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구상은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연구 차원의 랩실 개념에서 이제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요. 히트 AM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수요와 공급을 정밀화하는 어떤 그 기술이 될 건데요. 히트 AMI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 부문 연구들이 지속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예, 한난이 이제 단순한 에너지 판매 회사에서 벗어나서 에너지와 서비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서 에너지 프로바이더로서 이제 종합 에너지 기업에서 나서겠다는 아주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코로나 19로 인한 에너지 기업의 영향은 좀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그 사장님께서 기조 인사말에서 했듯이 그린 뉴딜이 지금 이제 대세이고 이 그린 뉴딜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집단 에너지에서도 아까 뭐 여러 가지 대응 방향이 있겠지만은 요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린 뉴딜은 발표에서 말씀드렸던 건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산업의 재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산업 그리고 더 나아가 에너지의 재편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그린 뉴딜이 작년에 시작됐지만은 금년에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내용이 더 가속화되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넷제로 2050년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하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넷제로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경제 측면에서는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일자리도 살리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어떤 그린 뉴딜에 대한 산업 정책의 핵심이 되고 있고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서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더라면 금년 4월에 비상경제회의에서 대통령께서 한국한 뉴딜을 선언하셨고 이 한국한 뉴딜의 핵심은 아시다시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3대 프로젝트로 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판 뉴딜은 뭐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회복도 포함하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경제 사회 구조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러는데요. 이제 앞으로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그 전체 예산 160원, 에너지 그린뉴딜 분이 73조 원 하고 그다음에 2025년 그제 대통령께서 2050년 탄소 중립을 하고 전기차 보급, 수소 사회 이런 내용들이 이게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모아서 에너지 산업계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고요. 각 에너지 산업에서는 좀 변화를 예상하고 있다. 특히 수소 경제를 중심으로 한 최근에 수소 로드맵이 엊그제 발표됐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기적 시작됐고, 근데 좀 최근에 와서는 아까 박정배 교수님 말씀했던 것처럼 전력 시장 가격과 재생에너지 REC 가격이 계속 하락돼가지고 그 사업성에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있지만은 요름을 어떻게 극복하는 부분도 이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사업자 입장에서도 이제 상당히 많은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집단 에너지 쪽에서 사람 모셨기 때문에 한난에서는 이런 그린 뉴딜에 대해서 한난에서 또 지난 8월달에 굉장히 큰 플랜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좀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 에너지 기업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준비한 거는 사실은 이게 탑다운으로 시작이 됐어요. 이제 분산 에너지, 또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친환경성,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에너지가 친환경성 내지는 이제 분산화, 그리드화를 떠날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준비를 지난 8월 달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제 2050년 넷제로를 목표로 했고요. 그다음에 단계별로 한 3단계를 거쳐서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아까 이제 키워드는 그 세 가지를 키워드 가지고 이제 사업을 준비했고, 한 9개 과제에 이제 3개 그 R&D 과제에서 한 12개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시스템을 좀 발표를 했고요. 대표적인 거는 이제 실제로 뭐 정부의 중점 과제로 2가지는 이제 들어가 있는데, 웨이스트 투 하이드로젠 해서 W2H 사업이 아까 우리 조영희 교수님도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폐 비닐이나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기름을 짜내고 그 기름을 가지고 다시 수소화하는 그런 저기가 준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1단계는 이미 성공을 했고 2단계 수소화하는 사업들을 지금 랩실 개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또 한 가지 사업은 이제 에너지 프로슈머인데, 이제 건물에 대한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어떻게 그리드화하고 친환경화하고 분산화시킬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테헤란로에 실제로 100개 이상의 대형 건물들이 있는데요. 그쪽에 지금 시범 사업을 한 3개 건물 밑에 연료전지하고 우리 IT 시스템을 같이 결합한 에너지 프로슈머 사업들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그린 수소 사업이라든지 또 4세대 지역 난방,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4세대 지역 난방, 그러니까 저온 난방인데, 그것도 지금 우리 실증을 우리 여기 미래원에 오후에 이제 보실 텐데, 미래원에서 실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온으로 난방을 공급한다는 시스템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스마트한 열 공급 시스템, 그래서 이제 스마트 변온소가 결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섹터 커플링이 가능해야지 이게 이제 가능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강원형 RE100 일자리, 그러니까 강원형 RE100 에너지 자립마을이라든지 또 한 가지는 이제 스마트 수소 시티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W2H가 눈에 와닿나요? 이제까지는 지역난방 사업자는 폐기물, 쓰레기 소각장, 폐기물 수요를 통해서 뭐 열원 확보, 신규열원 확보와 경제성을 회복하는 데 중점 뒀다면, 앞으로는 더 나가서 이 폐기물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수소화해서 새로운 목표로 쓴다는 게 굉장히 눈에 와닿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책을 그린 뉴딜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급하게 된 것도 있고 최근에 시작되고 있지만은 또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예상되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문제점들은 어떤 것인지 일단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응 방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종배 교수님께서 어떤 문제점, 그린 뉴딜 추진에 있어서 문제점. 아니 왜 문제점을 저한테? 먼저 예.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좀 발전 방향이라든지 우리가 좀 더 추가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뭐 그린 뉴딜에 대한 방향은 디지털 부분과 그다음에 에너지의 그린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고요. 단 크게 우리 에너지 산업의 저탄소화를 하려면은 이제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모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급 측이 있고 수요 측이 이렇게 있는데 공급 측은 뭐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이렇게 신재생 투자를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은 뭐 잘 반영돼 있는 정책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이제 우리나라 산업하고 연계된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수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요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정책으로 통상 우리가 구성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기기나 시스템 자체의 이제 고효율하죠. 에피시엔시를 이렇게 높임으로 인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수요를 줄여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가격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이 집단 에너지 열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가스도 그렇고 적절하고 정확한 가격 신호를 제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이렇게 이제 합리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편익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뭐 상당히 이렇게 많은 논의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이렇게 그 속에 포함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금 체계 혁신 부분도 같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열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아까 AMI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번에 그린 뉴딜 정책에 이제 전력 부분에 고압 단지 즉 아파트 단지 내 AMI 보급 사업이 들어가 있고 지역 난방 측에서도 이제 자체적으로 열 AMI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인테그레이티드 아까 뭐 섹터 커플링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AMI도 열, 전기, 그 다음에 수도까지 이렇게 이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텔리전트한 형태로 이렇게 가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시장에 제공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AMI가 이렇게 이제 보급이 되면 우리가 혁신적인 소비자 요금 제도를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전기가 갑자기 부족하거나 열이 갑자기 부족할 때 엄청나게 테리블 가격을 이렇게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전기나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도 이렇게 이제 포함을 하고요. 그런 제도 부분에 대해서 좀 별도의 트랙이 되든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추후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공급 측에서도 이제 크게 우리 네 가지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전기 쪽을 중심으로 하면 아까 조영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스터빈 국산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산업, 풍력 산업, 연료전지 산업 이런 산업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각 산업별로 어떻게 국내 산업 생태계를 이렇게 불러일으킬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상당히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처음에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이렇게 나가도 사실은 거의 소재 부품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고온 소재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 소부장 시스템하고 어떻게 이제 같이 갈 거냐. 그런 이 이야기는 똑같이 태양광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풍력도 마찬가지고 연료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광 같은 부분은 셀이나 모듈 산업은 글로벌리 상당히 강하죠. 강한데 중국 제품 대비 가격을 어떻게 이제 더 인하를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는 산업체가 이제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터바인 국산화 부분도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대규모 해상 풍력을 어떤 어프로치로 우리가 우리 산업화를 할 것이냐에 대한
상당히 큰 고민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뭐 최근에는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10메가를 넘으면 뭐 한 13메가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말씀드리고 싶으면 연료전지를 어떻게 또 산업화하고 연계를 할 거냐. 그 다음에 연료전지에 뭐 최근에 리뉴어블 하이드로젠 뭐 포트폴리오 이야기도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지만 거기서 그린 수소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부분까지 좀 같이 좀 고민을 해가지고 그린 뉴딜이 이렇게 이제 선도로 이렇게 나가면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다양한 정책과 기술 부분을 같이 끼워서 톱니바퀴가 이렇게 잘 돌아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소회는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종합적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열에너지 산업 부분에서의 어떤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까지도 같이 묶어서 조 교수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미 뭐 많은 말씀 해주셔서요. 이 그린 뉴딜 아까 원장님 기조연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유럽에서도 먼저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당연히 이제 유럽을 벤치마킹해서 많은 안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궁극적인 목표는 다 똑같이 넷제로 뭐 저탄소, 탈탄소 하는 게 이제 목적인데 그 중간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조금 더 우리는 국내 실정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친환경 되면 결국 비용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갖고 있는 특히나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반도체만 해도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는 기업이고 여러 가지 중공업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친환경과 비용을 밸런스를 맞출까 이제 그런 거에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특히 이제 그 우리 열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열병합 발전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거는 뭐 중앙 집중도 그렇고 아마 우리가 분산도 그렇고 근데 아까 그 기존에서 보신 것처럼 아직까지 열병합된율이 우리나라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열병합 발전율을 높일까 하는 고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석탄화력 효율이 한 40% 되고요. 가스 LNG 복합이 한 55% 됩니다. 근데 열병합하면 80% 이상 다 되는데 물론 거기는 전기하고 열하고 효율 개념이 좀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 에너지 쓴다는 차원에서 보면 80% 이상의 효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고 이제 이런 면에서 보면 독일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에너지 전환 선도 국가인데 독일조차도 그 기존 발전 설비를 열병합한다든가 지역 난방으로 바꾸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으로 궁극적으로야 뭐 탈탄소 이렇게 하겠지만 과도기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러면 탄소 저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향에서 보면 열 관점에서 보면 아마 열병합 발전을 장려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 이제 우리 그린 뉴딜의 과제 그러니까 10대 과제를 보면 뭐 그린 스마트 스쿨, 그린 리모델링, 태양광 설치, 공공범위 단열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소비자 측면에서 했는데 실제 더 중요한 우리가 열 관리하고 열 집단 에너지 어떻게 하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게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한 거가 이제 보충돼서 그러니까 중간 단계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그 정책이 조금 더 추가될 수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플로우에 질문이 하나 와 있는데 아까 얘기한 발표 중에 석탄 발전 대비 가스 발전, 재생이 발전은 더 적은 인원으로 운영이 가능한데 이렇게 될 경우 구조조정이 예상됩니다. 그린 뉴딜이 성공하려면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어야 될지 그렇게 질문이 와 있는데요. 뭐 아까 조 교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그린 뉴딜이 진행되면서 그 사람이 줄어드는 거는 민간 수익성 차원에서는 뭐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추세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대신 그러니까 그 에너지 산업이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이제 그 잉여 인력들은 다른 사업 서비스업
그러니까 이제 요새 그 유행되는 디지털 언택트 시대, 또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아까 얘기했던 에너지 그 생산자에서 에너지 서비스, 또 에너지 수요 관리 사업자, 이런 다양한 사업이 다양의 에너지와 서비스라고 저 표현하는 게 좋아하는데, 에너지와 서비스를 합쳐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면서 그 에너지 공급 부분의 유인력들을 에너지 서비스 부분으로 그렇게 옮겨가면서 하면은 이런 문제들이 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참고로 재생에너지 발전은 사람이 적게 드는 거 아닙니다. 재생에는 소규모로 분산을 하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발전 건설 운영에서는 실제 그 전력 생산량당 그 고용 인원에 비해 인원은 오히려 더 대규모 발전소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좀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여기에 종사하는 사업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려는 조금 없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아까 그 그린 뉴딜에 대해서 집단 에너지 업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가, 그렇게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에너지 협회 먼저 아까 부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집단에너지 사업을 화석 연료에서 재생에너지 연료로 전환하는 가결에너지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경실 부사장님께서 집단에너지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공급하면서 분산 자원의 확대 보급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 제공, 재생열의 활용, 잉여 재생전력의 추결 또는 수사 등을 통한 그린 에너지의 종합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집단에너지 사업자 전체로 본다고 한다면 그린 뉴딜의 확대는 도전의 기회이면서 근심과 위기, 두려움이 병존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가정연료의 변천을 보면 소위 화목이라고 하는 땔감에서 연탄으로, 연탄에서 등유와 LPG로, 등유와 LPG에서 LNG와 도시가스로 변천을 해왔습니다. 그 변천 과정에서 연탄 사업자도 근심 걱정을 많이 했을 거고, 등유 사업자도 많은 걱정을 했을 겁니다. 화목 장수도 마찬가지로 근심을 했을 거고요. 근래에 보면 도시가스조차도 취사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가스보다 전기 사용이 훨씬 늘고 있어서 근심을 하고 있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이제 에너지 전환은 화석 연료에서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인데, 신재생 에너지원이 다양화되고 비중이 확대되고 그린 뉴딜, 그린 시티, 리모델링에 의한 제로 에너지, 단열재 발전, 이 모든 것들이 열 수요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될 겁니다. 또한 자동차 배터리든 ESS든 대용량 저장 장치의 기술 발전, 이러한 부분들로 인한 프로슈머 활동, 이러한 것들은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 소비로 촉진하는 촉매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 발전 설비가 확대될수록 열과 전기를 공급해서 최대의 에너지 효율을 낼 수 있는 열병합 발전 설비의 가동률을 저하시키는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다행이라고 한다면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재생에너지 출력 가능성을 대비할 수 있는 보완 장치로서 열병합 설비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정부가 열병합 발전 설비를 에너지 전환의 가결 에너지로서 또 그린 에너지 플랫폼, 종합 플랫폼으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하게 하려고 한다면 집단 에너지 사업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재생에너지 주도국인 독일의 경우는 송전선로 건설의 어려움과 분산 에너지로 이 중요성으로서의 CHP 보조금 법을 만들어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하고 있는 사례로 볼 수 있으며,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 출력 가능성의 보완 장치로서 북서부의 비교적 먼 거리인 북서부의 수력을 가져오는 정책 대안을 준비를 했는데, 산불이나 자연재해가 생겨도 간헐성에 대한 정전 위협, 공급 위험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저희들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함에 있어서 열병합 발전 설비의 간헐성 보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제도를 마련해야 할까 하는 고민과 제도 마련에 정책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저온열을 통한 4세대 지역 난방이나 재생열 활용이나 수결, 수소화 등에 대하여도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여 점증적인 열수요 감소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설비 이용률 저하가 초래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의 지속 가능성 위협을 극복하게 하여야만 원만한 그린 뉴딜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우리 예정된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서 좀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데 아까 플로어도 또 질문이 하나 더 왔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에너지 프로바이더로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프로바이더로 참여하려면 그 수익성이 중요할 텐데 이런 측면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익 모델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고요. 이걸 포함해서 그 한난에서 그 그린 뉴딜 수단이 어떤 것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뭐 한나라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 그냥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여론은 아시다시피 수소도 있고 LNG도 있고 여러 가지 신재생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섹터 커플링 내지는 컨버전스가 일어날 거고요. 그거에 이제 우리 사업자로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수요단에 대해서 정밀하게 그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향후에 이제 뭐 그 이제 사장님 말씀하신 자초자산이 되는, 그러니까 대규모 공급 설비에서 분산화되고 그리드화되는 거를 준비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에너지하고 IT가 결합되는, 그래서 IT가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분산형 그린 에너지 플랫폼이 형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 플랫폼을 여러 개를 연결하는 블록체인처럼 연결하는 그리드화, 이게 이제 향후에 미래 그 에너지 산업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그린 에너지로 가는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정책 분야에 있어서는 김종호 부회장님께서 다 말씀을 좀 정부 쪽에 이제 하셨기 때문에 정책 분야는 이렇게 하고, 저희가 사업자로서는 그런 준비들을 계속 해야 될 거고요. 아까 그게 이제 질문이 나온 그 수익성 모델에 대한 얘기는, 공기업이 사실은 그 시장 실패 영역에서 이제 공기업을 만들어서 정부의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게 공기업인데,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이제 공기업을 평가할 때 사실은 저희가 상장돼 있기 때문에 이제 수익성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사회적 가치나 아니면 그 마중물로서의 정부 사업이나 아니면 그 마중물로서의 역할들을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초기에 어떤 수소 사회나 그린 사회로 가기 위한 그 여러 가지 인프라를 까는 역할들, 이런 역할들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단에서 사실은 제도나 아니면 이제 출자나 여러 가지 그 구체적인 수단을 통해서 공기업에 좀 자원을 좀 이제 좀 넣어주고, 그다음에 공기업은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물론 저희가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성은 하여튼 뭐 매월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예,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 쪽에서 죄송합니다. 분산형 그리드 시스템, 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조금 주제를 뛰어넘어서 이제 요즘에 이제 에너지 그린 뉴딜 시행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및 수소가 이제 많이 뜨고 있는데요. 그 신재생 에너지 및 수소를 활용한 집단 에너지 사업 모델은 어떤 것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영희 교수님께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발전사들 다 고생하신 게 뭐 한난도 비슷하시고, 그 RPS 도입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해야 되나, 그래서 아마 제 알기로는 벌금도 많이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또 이제 그 긍정적인 측면은 당연히 이제 모든 그 관련 기업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할까를 고민했었고, 이번에 다시 이제 그 HPS 생김으로써 이제 수소를 어떻게 잘 활용할까에 대해서 다 고민하실 거고,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정책으로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가 싶습니다. 뭐 당연히 아까 얘기한 그 뭐 두산중공업이 지금 가스터빈 국산화하고 있어갖고 이제 그거에 변환해서 수소 터빈을 만들려고도 하고 있고, 뭐 지금까지 우리나라 뭐 여러 기업들이 연료전지 쪽도 많이 이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 기기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그러니까 연료전지를 개발하든 아니면 수소 터빈을 개발하든, 이제 그렇다면 연료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할까, 아까 말씀하신 그
그 조합적으로 전기뿐만 아니고 우리가 당연히 이제 그런데 전기가 나오고 열병합해서 열이 나올 텐데 그 복합적으로 어떻게 활용할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수소를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건 아마 그린 수소, 뭐 부생리 수소,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그레이 수소 같이 이제 그 연료를 개질하는 거는 어쨌든 CO2가 나오기 때문에 좀 답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린 수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여건이 좋은 나라 아닙니다.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뭐 해상 풍력 같은 거 많이 해가고 있는데 아마 그거에 대한 우리나라 여건을 고려한 그린 수소를 어떻게 만들까 그거에 대한 조금 더 세심한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그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이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린 뉴딜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그 산학력 각 분야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을 우리 그 아까 못한 말씀까지 포함해서 각자 좀 말씀하는 걸로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우선 한국 지역난방공사부터 먼저 시작해서 차례대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그린 에너지 관련해서 지난 8월에 이제 종합적인 2050년 넷제로를 목표로 해서 이제 발표한 게 9개 과제, 이제 3개 R&D 과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다 이제 저 전문가들이시니까 다 뭐 과제는 9개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추진을 하고요. R&D 과제 중에 3개에 저희가 이제 집중해 볼 건데요. 그린 수소를 어떻게 생산할 건지에 대한 그 R&D 과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조영희 교수님 말씀하신 그 이제 수소 CHP에 대한 연구들을 같이 지금 인발부에서 저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열 저장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겁니다. 열 저장 매체가 지금은 이제 물 상태로 액체 상태로 저장을 하지만 화학적인 그 기법을 활용해서 컴팩트하게 저장할 수 있다면은 대단히 파괴력이 있는 이런 그 연구가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좀 연구를 하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오후에 세션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그린 에너지 분산형 그린 에너지의 모델을 아마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미래원에서 준비해가지고 발표하게 돼 있는데 그런 모델 설정이 정확히 좀 돼야 될 거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이게 수소를 이제 단편적으로 얘기하면은 여론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2050년까지 갈 때 15년이나 20년까지는 사실은 이제 같이 LNG가 어쨌든 역할을 해야 되는 역할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서서히 이렇게 없어질 텐데 그거를 LNG와 수소 이런 것들이 컨버전스 될 수 있게 우리가 그 주거지에 들어가서 이제 3기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실증 사업을 해내고 이런 거를 사업화시키는 모델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그 분산에너지 활용 등을 위해서 전력 시장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박정미 교수님 좀 네. 간단히 말씀. 뭐 저는 뭐 총괄적으로 한 2-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좀 규제 완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투자에서부터 각 에너지 섹터 전기열 그다음에 가스 부분에 대한 좀 규제 완화를 하자. 아까 원장님 이렇게 발표 자료 중에 규제를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시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가감한 에너지 산업의 그런 부분 규제 완화를 통한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자라는 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두 번째 조금 전에 P2 히터, 파워 투 히터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파워 투 X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구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역별로 파워 투 히터를 이렇게 할 때 재생에너지가 이제 남는 재생에너지가 있으면 열로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가스 부분으로 이렇게 가는데 미국의 NREL 자료를 보면 현재로서 변환의 가장 경제성이 있는 부분이 파워 투 히터 부분입니다. 우선 열 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는 부분이 사실은 열의 재생화도 중요하지만 전력 부분에서는 유연성 제고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유연성을 이렇게 이제 제고를 해줬을 때 전력 시장에서 어떻게 이제 이 인센티브를 줄 거냐
그런 부분은 저희 전력시장의 제도 개혁 부분에서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종호 부회장님. 예. 집단에너지 사업자도 이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있어서 기존의 화석 연료에서 재생열을 어떻게 많이 창출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에 따른 사업 다각화도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집단에너지 사업 자체가 그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있어서 가능성 극복을 위한 보완 장치로 키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정부도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분산 편익, 분산 에너지원으로서 전력 시장에서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또 이제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이나 5차 집단 에너지 공급 계획에서 집단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보완책을 많이 마련했습니다. 미재생 이용열을 이용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분도 제도적으로 도입을 했고, 앞으로도 저열 난방이나 재생에너지 활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자들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조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뭐 저희 이제 산학연이 공동 노력해서 우리가 그린 뉴딜을 성공하려면 저희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인력 양성이 아주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린 뉴딜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기 위해서 이게 산학연 같이 좀 노력해야 될 것 같고, 뭐 학부는 교육이지만 대학원 전문 인력 양성은 아마 가장 좋은 게 공동 과제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단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고 정말 미래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면 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 또 산학 같이 하면서 공감하는 그런 사람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산학연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동 과제 형태 미래지향적인 것도 좀 할 수 있으면 공주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인 그린 뉴딜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린 뉴딜은 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산업 발전시키고 미래의 그 산업 발전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까지 하는 그 원대한 목적에서 출발되고 정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대한 목적이 그냥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여러 전문가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그 뉴딜이 될 수 있도록 R&D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R&D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각종 그 제약 요인이 되는 규제를 개선해야 되고, 그리고 에너지 시장, 전력 시장 개선뿐만 아니라 그 연료금 시장까지도 이런 그 가격 제도, 시장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그 인력 양성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협업 체계 이런 것도 정부의 제도 개선 등이 상당히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과제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발굴하고 이제 차근차근 풀어 나가면서 이제 그린 뉴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구체적인 과제에 대해서는 오후 세션에 대해서 한 가지씩 여러분들과 전문가들이 같이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어질 거로 기대하면서 오늘 그 코로나19 시대 그리고 그린 뉴딜을 대응하기 위한 집단 에너지 역할에 대해서 집단 에너지 컨퍼런스의 그 패널 토론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그 관계자 여러분과 여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이 동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